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하면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거기서 찬성 결론이 나오면 당대표는 물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그 사퇴 요구를 하려면 직을 걸고 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공천 대가나 정치자금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토론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당 안팎 사퇴와 재신임 요구에 대해서 조건을 내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직을 걸겠다며 상대방을 향해서도 이걸 요구한 겁니다.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터져나오는 반발에 정면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장동혁 대표도 당원들이 뽑은 예.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재신임에 대한 것도 정치적인 재신임 투표 얘기하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큽니다. 장동혁 대표의 입장, 노선이 변화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예정에 없던 간담회까지 열며 정치 생명을 거론한 장 대표. 지방선거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도 집안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들으신 대로 예정이 없던 기자 간담회였고 발언이 꽤 셌습니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장 대표가 당내 사퇴와 재신임 요구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면서 당대표는 물론 국회의원직까지 걸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함부로 또는 가벼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당 대표의 리더십이나 원내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해왔습니다. 당 대표의 사퇴 또는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일입니다. 본인들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저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저런 발언할 거라는 것도 당내에도 사전에 공유가 많이 안 됐던 내용이죠? 특별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에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권영진 의원을 중심으로 재신임 투표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100% 수용을 전제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미자 의원도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재신임 카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로서는 지금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에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정치적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재신임 투표를 실제 실행했을 때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 여론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신임 투표를 하더라도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자신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러나 뭐 이 사퇴 요구라든가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의 요구에 대해서 본인도 당대표직과 의원직을 걸 테니 해당 사람들도 정치적 운명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글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은 국민들이 선택한 것인데 본인들이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존재 조건으로 자리를 걸어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종의 입틀막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과 지자체장을 언급하면서 직을 걸고 나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도 글쎄요 최근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말한 내용을 좀 따져보면요. 일단 내일까지라고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내일까지 사퇴 요구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재신임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직을 걸라고 했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의원, 광역단체장이라고 콕 집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장동혁 대표가 거의 정치판을 투전판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 얘기를 들으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영화 타짜 보면 왜 속임수를 썼느냐 안 썼느냐 놓고 뭐 손목 걸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직 걸고 나도 직 걸고 뭐 하자는 건데 저거는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장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는 건데 그 얘기하려면 너도 의원직이 됐던 단체장이 됐던 직을 걸고 그 얘기를 하라는 취지잖아요. 예. 거의 뭐 투전판 되고 있어요, 지금. 투전판이다. 홍석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석에. 예,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강수 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저께 의원총회를 할 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제 당 대표의 어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거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중재안으로 재신임 투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미에 장동혁 대표가 수사를 통해서 당계 관련된 당무검사위원회가 만약 조작됐다면 이제 사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았었는데 예. 오늘 와서는 아주 강력하게 사퇴를 하겠다. 그러나 직을 걸라. 상대방도 직을 걸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 속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아는 이런 시점에서 당대표를 계속해서 흔들고 사퇴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측면이 6.3 지방선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기에 좀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당대표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까지도 걸면서도 이제 이걸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한다 보면은 지금 친한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너무 좀 가볍게 지금 당대표 사퇴했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 이틀막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좀 신중한 어떤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당부의 어떤 논리가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장동혁 대표 우리 김용남 의원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뭐 저는 절대 종하지 않고 많은 또 여론조사는 또 반대했던 여론들 많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좀 자신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또 더 강력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초강수를 뒀다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좀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에 대한 비토 여론을 막으려는 입틀막인가 또는 아무리 그래도 당대표에 대해서 너무 당원들이 뽑은 내 자리인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조기현 의원님, 의원, 광역단체장을 콕 집었거든요. 그럼 의원은 친한계 의원을 말하는 것이고 광역단체장은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딱 해석이 될 수밖에 없네요. 예. 최근에 뭐 강하게 사퇴 요구, 재심 요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친한계 나거나 중립적인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뭐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분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약간 톤다운을 해버렸죠. 사퇴 요구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슬퍼렇게 저렇게 협박을 하다 보니까 입틀막 효과가 바로 나타났는데 결국
국민의힘의 저런 장동혁 대표의 극단적 입장과 노선이 스스로의 자멸을 재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선거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정당 대표가 저런 방식의 정치를 하는 사례가 없어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최근의 어떤 상황, 고성국 씨, 전한길 씨 등이 당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복귀를 해서 적극적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장동혁 체제를 엄호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자신감을 얻으신 것 같긴 한데 본인의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발언들이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은 너무 뻔해 보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오늘 일종의 선언 후에 지금 보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입니다. 참 실망스럽다.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 요구하라는 것은 공직에 대한 장 대표 인식을 보여주는 거다. 정강지 의원님, 예. 조기현 의원은 이게 오세훈 시장이 톤 다운을 한 거라고 봤는데요. 톤 다운 된 거라고 보세요? 뭐 일종의 톤 다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퇴 요구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윤호개인이라든가 고성국 씨와 같은 논조로 당을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음이었지 실제로 당내에서 뭐 친한계든 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개혁 쇄신파든 그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상대방에 대한 역공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판도를 보니까 첫 번째 위기감은 이런 게 있겠죠. 120일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무너진다면 누가 당을 추스려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예. 아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재신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재신임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는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당원들에 대해서도 전화해서 물어볼 텐데 이것이 오히려 당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퇴 요구가 반드시 재심을 묻겠다라는 쪽으로 간 것은 아닌데 장동혁 대표는 이게 오히려 본인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 밀어붙이는 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장 대표가요. 한 전 대표의 제명 후폭풍을 불러일으킨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 당원 당규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고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 당 대표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그 당시 여당의 대표가 관여되어 있다는 이 바로 마지막 문장인데요. 당원 게시판이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되도록 만들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이 논란이 또는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 또는 그 측근들이 썼다고 알려진 그 글 때문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웅남 의원님. 네. 이거 지난주에 강하게 비판하셨던 당원 게시판 사건이 계엄에 영향 미쳤다.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장동혁 대표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또 반복한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 당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부부가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고 사감에 치우쳐서 대통령직을 뭐랄까요? 뭐 그냥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임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닌가요? 장동혁 대표의 입을 통해서. 뭐 지난주에는 당원 게시판 그 사건이 계엄에 영향을 끼쳤다. 즉 당원 게시판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니 이번엔 또 국정 수행에 장애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예. 아니 당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온갖 그 온라인상의 게시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또 외국 회사가 하는 소셜 미디어에도 하루에도 뭐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이 올라가는데
그게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영향을 끼치면 게시판의 글 뭐 이런 거로 영향받으면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거기서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당대표 가족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국정수행은 안중에도 없고 야 내가 저거 혼내줘야지 이런 일부터 먼저 하게 됐다면 그거 자체로 대통령직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장동혁 대표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예. 왜 저런 말을 계속 반복하죠? 홍석준 의원님, 이 주장,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일 때문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 못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에 머물러 있었으면 뭐 관계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뭐 저도 방송에 많이 나갑니다만 2024년도 10월 달부터 11월 달 그때 방송에 나가면 메인 주제가 뭐였냐면 당원 게시판에 했던 그런 걸 가지고 당에서도 당원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30명 이상의 장관이라든지 검사를 탄핵을 하고 또 사상 최초로 수정 예산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국가가 마비되고 정부 여당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를 지켜야 되고 엄호를 해야 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물론 그때 당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된지 몰랐겠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계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당 게시판에 관련된 글로 인해서 언론에서 부각을 해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떠들고 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당원들조차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가 따갑게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정 수행에 장애가 안 되고 도움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쳐온 이런 어떤 것을 따지고 보니까 그때 당원 게시판 어떤 사건이 정말 당정 간의 갈등을 초래된 그리고 국정을 혼란하게 만든 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제가 드는 의문이 그러면 홍 의원님 생각에도 그런 본인에 대한 비판을 못 견뎌 할 정도로 뭐 거기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내용이 그다지 틀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본인에 대해서 싫은 소리는 정말 일도 못 참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씀씀이가 간장 종지보다도 작은 거는 사실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취지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한 당원 게시판의 어떤 사례라면은 뭐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옹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당한 당원의 비판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쓴 글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국정이 흔들리는데 이 당원 게시판에 있던 문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가볍다고는 볼 수가 없죠. 아니 그게 기사를 이용하거나 인용하거나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게 당대표의 가족이 썼던 아니면 국민의힘의 뭐 무명의 당원이 썼던 그게 뭔 그런 큰 차이가 그리고 나요. 당원 게시판은 본인이 실명 인정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잘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원이 썼으면 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이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예, 여기까지 들을게요. 정강재 저도 의원님. 한 말씀만 보태자면 사실 2024년 11월에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불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당원 게시판에 가서 저조차 제가 패널로 활동합니다만 예. 당원 게시판에 가서 당원이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그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이후에 당원 게시판을 자꾸만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정말로 한 전 대표의 가족 4명이 썼다는 글들 뭐 지금 한 전 대표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4명이 글을 썼다는 것은 인정해야겠죠.
그런데 전체 당원 게시판에 나오는 문제 가운데 이 4명의 의견으로 과연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지장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해서 결국엔 탄핵이라는 그 극단적인 조치까지 갔다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너무 많고, 당시에 있었던 여론의 형성이라는 것, 그게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기됐었던 문제들이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 단 4명의 그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인해서 불거졌다라고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좀 논리가 비약돼 있다라는 평가를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이 선언, 그리고 장 대표가 지목한 대로 현역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이 과연 내일까지 직을 걸고 그래 투표해보자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배현진 의원 상황을 좀 알아볼게요. 친한계로 알려진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한계 속가내기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리위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화했다니까요. 배현진 의원한테? 들어오기 전에. 그냥 펄펄 뛰더라고요. 김 선배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가 등장을 했을 때 그 독일에 국민법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5천 명을 정적을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요즘 보는 게 국민의힘 윤리위가 완전히 그 정적 제거를 위한 사설 기관화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모든 걸 다 윤리위로 가져가서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할 거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방선거까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조기현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친한계의 윤리위 제소 이 문제를 의식한 좀 숨고르기일까요? 당협위원장까지 막 교체해버리면 너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역풍이 거세질까 봐 걱정했을까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본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제명까지 할까 했는데 했지 않습니까? 김종혁 최고위원회도 탈당 권고했습니다. 나머지들 의원들, 친한계 의원들도 지금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거로까지 보면 결국 지방선거 후에 당협위원장의 대거 교체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까 당계 게시판이 계엄의 동기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그냥 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엄과 내란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을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 친한계 의원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이어진 정권 교체 책임도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 답보라든가 당내 갈등도 모두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 그러면 이상의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그대로 간다면 지방선거 패배도 어느 정도 예정돼 있다고 하면 결국 지방선거 패배까지의 모든 책임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 과정에서 친한계를 적대함으로써 윤호계인 당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은 면하고 윤호계인 당원들, 이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재편해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한마디 한마디 메시지며 징계며 당협위원장 교체까지 그게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요구하고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 요구를 할 때 난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했던 얘기가 이 계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일단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친한계 찍어내기는 전혀 무관하다. 정량적인 지표로 점수를 산정하는 거지 뭐 친한계든 뭐든 개파 고려는 틀린 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아무튼 이 상황을 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친한계 속가내기 예정된 수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원래 이제 그 당무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원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좀 더 꼼꼼하게 있으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공천에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당협위원장 교체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작년 한 뭐 하반기 정도 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조금 뭐 당대표 교체라든지 뭐 등등 이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무감사에서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를 한 37건 정도 정했는데, 근데 지금 선거를 6.3 지방선거를 불과 이제 4달 앞두고 이것을 교체를 하다 보면 지방선거에 굉장히 좀 악영향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당세가 약한 지역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전적으로 뭐 친한계냐 아니냐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루틴한 당무감사에 따른 어떤 그런 어떤 정기 어떻게 보면 인사적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에 제소된 배현진 의원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면요. 이 배 의원의 이름이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이 사람의 입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그 고동진이 송파의 배현진이가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서 공천 받아가지고서 재선, 3선 계속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귀족 계급들이 이 국민의힘 안에 버티고 있어요. 지가 어떻게 배지 달았는지도 모르고 당서열이 한참 위인 조광환 최고위원한테 어디 감히 의총장에 들어오냐, 배지도 안 단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한 거 아닙니까? 이미 발생한 요 사안만으로도 당 차원에서 질서 확립을 해서 엄중하게 조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강력한 조치를 언급했는데 그 대상이 친한계 의원입니다.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는 소식이 없는 정성국 의원이나 한지아 의원까지도 이 고성국 씨가 언급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그래서 뭐 당 대표가 고성국 씨한테 휘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오고요. 아니 윤리위 제소가 실제 윤리위 징계로 이어진다면 정동혁 대표가 고성국 씨에 의해서 휘둘린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이 윤리위 제소라는 건요 대단히 간단한 일입니다. 사실 그 정치적으로 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유를 근거로 얼마든지 제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배현진 의원을 상대로 제소를 한 사람도 서울시당의 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떤 인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제소를 했을 뿐이지 윤리위가 열려서 실제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국 씨가 하는 이야기들이 당 전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씨가 파워 유튜버고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일정 부분의 지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반대 진영에 고성국 씨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과연 고성국 씨가 얘기하는 대로 당이 운영됐을 때 더 많은 국민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별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두 번째 시로 넘어가기 전에 조기현 의원님, 오늘 장동혁 대표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만났잖아요. 영수회담을 어제 국회 연설에서 제안한 상태인데 청와대에서 응답이 올까요? 글쎄요, 일단 이 대화가 되려면 일단 빌드업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한데요. 어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온갖 험담과 이 그런 그 험한 말을 쏟아내놓고 그 마지막에 영수회담 제안을 해놓은 상태여서 과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향적인 것은 민생을 의제로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직후에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 야당이 입장을 바꿔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또 합의도 있었다는 이런 긍정적인 요건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요. 아마 홍익표 수석 통해서 전달된 내용을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만나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시점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른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비 반띵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고 간 돈에 대해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 지난달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명태균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예, 바로 좀 패널들께 여쭤보죠. 조기현 의원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징역 5년이 구형이 됐었는데 오늘 무죄가 나왔습니다. 물론 명태균 씨는 증거 은닉 교사는 뭐 유죄가 나왔지만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에만 국한해서 볼게요. 예상하셨습니까? 무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아 예. 뭐 이미 이 관련된 내용들은 2024년부터 해서 관련 녹취록이라든가 행위, 거래된 내용들,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와의 대화 내용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정치자금법의 불법 수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을 하지 못했고요. 만약 저게 무죄라고 하면 당장 당면한 지방선거에서 온갖 탈법과 불법이 난무해도 규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존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이번 창원지법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민주당에서는 평가했습니다. 제가 뭐 이 시간에서 계속 그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그 입증이 되려면 몇 가지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느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녹취 나왔습니다. 그 전화 앞에 경선 때부터 그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뭐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는 했을지라도 그것이 윤상현 의원 본인부터도 사실은 뭐 본인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입증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이 돈 문제로 인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어떤 공천 여부를 이야기했느냐. 그게 아니고 아까 녹취에 있는 것처럼 본인은 일단은 명태균하고 관계없이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한 것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지금 명태균 씨 간의 이 돈 관계가 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금 입증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인 것이죠. 거기다가 또 이런 어떤 그동안에 좀 뭐 돈 어떤 거래다가 대여금이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법원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정치 자금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오늘 창원지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들에게도 또 뭐 꽤 많은 말을 했는데요. 무죄를 확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에는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그 사법부의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혹시 선거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결과요? 그치 1년 전 얘기한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저는. 네네. 틀린 게 있어요? 네. 그럼 무죄. 아니 틀린 게 예상하시는 없잖아요. 거예요? 틀린 게 없잖아. 네, 그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도 무죄. 증거인이 교사. 그거는 내가 증거를 갖다 주려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죄라고. 거기 있는 거를 증거를 포렌식에서 검찰에다가 제출했는데. 예, 나머지 두 분께도 여쭐게요. 김영남 의원님. 네. 그동안 뭐 보도로도 많이 공개가 됐던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 이런 걸 볼 때 이번 1심 판결이 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고 이제 대신 공천을 줬다고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당시 우인성 재판부하고 비슷한 논리로 또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예. 이게 공관위에서 결정한 거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니 그러면 방금 전 들은 녹취 파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공관위에서 왜 윤석열 당선자한테 그걸 갖고 와요? 녹취 파일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렇잖아요. 예. 아니 공식적으로는 당선인이 무슨 공천에 관여할 권한이 있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또 무죄난 부분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한테 각 1억 2천만 원씩 합계 2억 4천만 원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무죄가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제 장동혁 대표 국회 연설에서도 민주당의 지금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공천 헌금에 대해서 특검하자면서요. 그러면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출마 희망자 간에 오고 간 1억은 유죄고 국민의힘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1억 2천씩 2억 4천 받은 건 무죄가 맞아요?
이게 무죄면 그것도 무죄지. 예. 그러면 무죄가 뻔한 사건을 왜 특검하자고 국힘은 주장을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예. 정광재 의원님. 뭐 그거는 이제 영향력 행사가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날지는 몰랐습니다만 이 법원 판결을 갖고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법리와 양심, 그 법리는 사실과 증거,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정치자금 수수 목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것이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것에 대한 급여 명목이라고 본 것이고요. 채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채무를 빨리 변제하라는 명태균 씨의 녹취가 여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법원이 충분히 들여다봤을 거고요. 정치자금법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와서 항소심에서 더 따져볼 문제이지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몰아가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은 부분까지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두 사람,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 두 사람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도 연루가 되어 있죠. 지난달 김건희 씨 1심에서 재판부가요. 명 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명태균이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과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P&R 사이에 여론조사 관련하여 계약서 등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물론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바로 방금 봤던 그 김건희 씨 1심 선고 같은 판단이 오늘 재판부에도 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해도 된가요? 그 정치자금의 성격이라든가 사전에 뭐 승인, 지시 여부 이런 데 판단은 동일하게 사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본 부분.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통상의 P&R이 했던 것을 그냥 준 것이고 그 지난번에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전속적 기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그게 재산상 이익으로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논리인데요. 본질적으로는 이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은 이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정치 자금이 의미와 관련해서 정치활동과 관련된 용역 서비스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정치 자금으로 봅니다. 꼭 돈 봉투에 돈 갖다 주는 것만 정치 자금으로 보지 않거든요.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건수에 대해서와 관련해서 보통 수회를 할 경우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고 그거에 기초해서 선거 전략을 짜고 선거 기획을 하고 당내 어떤 여론 조정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비용이고요. 그러한 비용은 정치 자금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다 배치되는 결정을 창원지법하고 중앙지법이 한 것이어서요.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 대표적으로 똑같이 개혁 체결 안 했다고 하는데 불법이니까 개혁 체결을 안 한 거죠. 개혁 체결을 했으면 정상적인 정치자금 집행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 여론조사를 주고 그에 대한 대가 관계가 요구됐고 그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불법의 증거가 돼야 되는 내용들을 오히려 적법과 무죄의 증거로 썼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관련해서 계속 뭐 정치권에서도 좀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정치 자금 논란, 민주당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쪼개야 티가 안 난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이 김경 전 시의원 측에 쪼개기 후원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다. 이런 경찰 진술이 나왔다는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큰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또 김경 시의원 쪽에서 강선우 의원 쪽으로 가면 너무 티나니까 나눠서 좀 천천히 달라. 뭐 이런 겁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강선우 의원은 이거 제대로 조사해달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기발하죠. 방식만 놓고 보면. 강선우 의원은 근데 지금까지 말을 해놓은 게 거짓으로 판명난 게 너무나 많잖아요. 1억 받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뭐 녹취와 관련해서 또 남모국장의 증언 또는 김경시 의원이 얘기한 것을 통해서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이제 다 알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기발한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1억 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돌려준 후에는 합법적으로 가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낸 거고 그것이 뭐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경찰 수사 결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 지금 그 강선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또 다시 뭐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김경시 의원 측은 강 의원이 요구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 뭐 의견이 배치되고요. 그러면 수사에서도 강 의원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그 뇌물이 됐던 불법 정치 자금이 됐던 그게 오구 관계 확인되면 죄의 성립은 인정됩니다만 다만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하거나 요구를 했느냐 이거는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제의한 사람이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경 전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 측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주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은 뭐 방금 이야기가 나온 대로 처음에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뭐 최근에는 입장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모르겠어요. 이제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받은 거라는 취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각자 입장에서 본인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정강진 의원 약간 언급한 대로 오늘 경찰이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뇌물 협의는 적용을 안 했고요. 배임 수재와 증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당무라서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경찰은 지금까지 뭐 정언이라든지 증거를 충분히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이제 강선우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 구속영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뭐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뭐 돈 받은 것도 뭐 아니다고 이야기했다가 또 페이스북에 내가 그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제 공관위에 가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뭐 거의 뭐 필사적으로 김경시 의원을 공천해야 된다고 공관위에 이야기했다는 것이 또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뭐 페이스북에 한 이 설명이 도저히 좀 납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이 경찰에 의해서 명명백백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해당 당사자에게 돈을 주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지금 명태균 씨가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예비 출마자들하고 돈을 뭐 오고 가고 다시 뭐 돌려줬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돈을 받으면 당연히 뇌물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은 공무원이 본연의 직무가 아닌 당의 그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른바 직무 관련성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요거는 최종적으로 글쎄요 뇌물의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컬링 경기 중계가 있어서요. 조금 평소보다 일찍 끝내야 됩니다. 정확히 김용남 의원이 끝내주셨네요. 네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